우리 KTB 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진우 연구원님이 유튜브나 어디 다른 데 나오신 거 있나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어디 다른 케이블이나 방송도 네, 네,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도. 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혹시 네. 긴장되시나요? 아니 뭐 긴장은 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별로 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몇백 분 안 됩니다. 몇백 분 안 되니까 그냥 뭐. 예. 그리고 또 이 자료가 19일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자료가지고. 인덱스 자료, 요게 60페이지짜리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예. 앞에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는데 무겁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어제 나왔으니까 굉장히 핫한 자료기는 한데,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 급락에서도 봤듯이 이 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규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규제라는 게 엄청난 또 이제 주주들의 피해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좀 가이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쪽 보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면 될까요? 어디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선 처리는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자료 제목이 반독점 규제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가 있고 위정자들의 학문적 근간 찾기. 제목부터 조금 하드하긴 한데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규제를 볼 때 결과를 보고 단편적인 어떠한 결과를 보고 방향성을 예측을 과연 하는 게 가능할까? 왜 이런 규제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며 왜 시작이 됐는지 그 근간을 좀 알아야 된다.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근간을 좀 찾아보려고 한 리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외국 논문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잠깐, 그분 성함이 리나 칸이라고. 리나 칸. 예, FTC 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뭐 위원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FTC가 있는데 FTC의 위원장. FTC. 예,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리나 칸. 지금 사진 띄워주셨구나. 저분이죠. 예, 맞습니다. 뭐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고 아마존이 뭐 소송에 리나칸 나오면 우리 소송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법원에다가 제기하고 이런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나요, 저분이? 네,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마존이 왜 저분이 나오면은 소송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아마존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원에 저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거나 그게 된다면 자신들의 재판에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소송 기피 신청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대학원에서 어떠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시장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이슈가 되었고 저는 그게 트리거가 돼서 변곡점이 일어났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분이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맞습니다. 된 리나 칸인데, 그분의 어떤 상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도. 네, 그 어떠한 하나의 논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 논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미국 하원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궁금했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1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11페이지. 네. 그걸 좀 당겨봐 주시면 그 피겨 2번만 좀 당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법무부에서 반독점 소송 제기 건수의 그 건수를 그래프화 시켜 놓은 건데요. 미국의 그 경쟁법은 크게 뭐 셔먼법이 있고 클레이튼법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법들이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70년부터 지금 타임 호라이즌이 시작되는데 70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곡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2070년도에 연간 40건, 50건까지 일어나던 이러한 소송 제기 건수가 2019년 가면 갈수록 소송 건수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독점, 그러니까 어디가 독점을 하고 있다, 저걸 막아야 된다라고
경쟁을 위반하고 있다. 건 소송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어떠한 DOJ에서 그 소송 제기를 했을 때는 예. 어떠한 법안에 근간을 해서 이게 위법이다,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안은 그대로 있는데 소송 제기 건수만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공룡 기업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시장을 좀 공룡 분권을 기업들은 해서 거의 많이 늘어났죠. 그때부터 테크 기업들이 서서히 성장을 하는 시기였고 얘네들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통합을 진행을 하면서 인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왜 그러냐, 예. 어떠한 해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피겨 4번과 5번 그 밑에 있는 거요? 예, 조금만 내려봐 주시면요. 네. 이 좌측에 있는 게 로버트 보크라고 하는 미국의 법의학자가 예. 쓴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The Antitrust Paradox라고 반독점의 뭐 패러독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78년도에 나온 그 저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저서가 나왔을 때 마스터피스가 하나가 나오면 분명히 변곡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겨 5번 봐주시면 이게 2016년도에 리나칸이 앞서 말씀드린 리나칸이 예일 그 로스쿨을 다니면서 쓴 논문인데요. 저는 이게 2016년에 동일한 그 변곡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논문 제목에 아마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더 Antitrust Paradox랑 아마존's Antitrust Paradox 굉장히 약간 똑같은 내용인데 얘네가 한 번 더 비꼬았다는 느낌이 분명 좀 들거든요. 이 왼쪽 거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겁니다. 리나칸이 이 논문을 쓸 때 왼쪽에 있는 이 로버트 보크의 78년 논문을 70 바탕으로 요 참고하면서 저서를 바탕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 네, 그럼 이 그 이야기를 사람이 한번 풀어서 기존에 들어봐야겠네. 예, 그래서 그 앞에 그러면 10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주시면요. 네. 요 피겨 1번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사실 논문에서는 하버드 학파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이전에 있던 기존의 경쟁법을 옹호하던 시대인데 사실 미국의 경쟁법의 주류 철학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류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 해석하는 그 법원의 입장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DOJ가 지금까지 소송 제기 건수가 법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바뀐 거냐? 주류 철학이 뭐에서 뭐로 바뀐 거냐? 1970년도가 들어가면서 시장 만능론이 나오고 미국이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네, 맞아요. 시장 만능론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카고 학파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옛날에는 그 오스트리아 학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럼 아마 비슷할 텐데. 예, 시카고 학파 지금. 네, 지금은 시카고 학파 그리고 아직도 19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재판부가 판례를 내리는 그 근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시카고 학파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셔먼법이든 클레이튼법이든 이 미국의 경쟁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오일 기업들이 독점을 이루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주류 경쟁 철학이 사실 하버드 학파였고 구조주의였습니다. 그러면 구조주의라 이 시카고 학파가 뭐가 다르냐? 이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조금 깊이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예, 그럼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면 시카고 학파는 시장에 다 맡겨두자. 그렇죠. 시장은 합리적이고 시장의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규제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맡기면 네. 된다. 근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미국의 재판부도 그렇고 생각했던 거는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힘이 몰리는 쏠림 현상 자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구조 자체에서 이게 제가 SCP 유효 경쟁이라고 써놨는데 네. 이 스트럭처가 결국에는 비헤이비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구조가 형성이 독점으로 되면 결국에 시장 참여자의 행동은 독점 행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조가 독점적으로 되면 그 행위도 독점을 네. 악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악용이라기보다 그냥 독점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근데 최근에는 주류가 이제 시카고 학파, 네. 시장 만능론, 네, 좀 그게 자유주의 네, 가까웠으니까. 그게 70년대부터 계속 그게 득세를 해서 78년도에 이 로버트 보크라는 학자가 쓴 이 저서를 기점으로 완전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트렌드가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티트러스트 패러독스 예.
논문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뭔가 반독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 반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규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터치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장에 냅두자. 뭐 이런 내용이고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네. 그래서 리나칸이 시카고 학파를 비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독점 행위를 이 시카고 학파는 인정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잡아낼 수도 없다. 첫 번째 행위가 약탈 가격 설정이라는 건데요. 약탈 가격 설정. 네, 어떤 시장에 시장의 경쟁자가 사업자가 시장 내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립니다. 네. 손실을 감수를 하고 원가 이하로 내리는 거죠. 그럼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경쟁자가 배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내가 독점 시장에서 이익을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이런 그런 전략을 승자 독식. 네. 네, 지금은 이해가 굉장히 되지만 네. 지금의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시카고 학파는 그 논리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기업은 결국에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원가 이하로 내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왜 기업이 이렇게 적자 보면서 출혈 경쟁 하겠어?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너무 익숙하지는 않죠. 뭔가 쿠팡도 그렇고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얘네들이 적자 내면서 그로스를 내주면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주가도 계속 좋았고 지금은 쿠팡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 입장에서는 뭐하러 기업들이 저렇게 출혈 경쟁을 하겠어? 일단 시장에 내둬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했고 그들이 나중에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적인 요인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 이게 조금 트리키한데 그게 맞습니다. 그 도미넌스를 갖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시카고 학파는 그때 잡으면 된다. 결국에 최종 소비자 효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최종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 잡겠다.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택시 요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콜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약간 요런 거랑도 시기적으로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타이밍. 다시 한 번만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유료화하겠다. 또 가격을 올리겠다. 서비스를 이렇게 좌우하겠다 하면서 이제 규제라는 트리거가 딱 나온 것처럼.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 보자면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시카고 학파고 또 한 가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이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네, 피규어 7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수직 계열화. 네, 수직 계열화. 지금 뭐 이슈 많이 되고 있는 수직 계열화 얘기가 이 리나칸 얘기 동일하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걸 왜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이 수직적인 내용을 그린라이트로 표시를 해놨냐? 미국은 수평적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평적. 그냥 같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 사업자가 만약에 2위 사업자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이렇게죠.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인수합병 승인을 안 해버리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사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레드라이트를 걸어버리는 거죠. 근데 수직적 통합 같은 경우는 그린라이트를 줍니다. 이게 이 수직적 통합에 대한 위험성을 아예 인지를 안 하고 있고 시카고 학파는 이 위험성이 없다. 오히려 수직적 계열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서플라이 체인 간에 있었던 비효율성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시카고 지금의 주류 학파는. 그러니까 완전히 동종 1, 2등, 뭐 2, 3등 맞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안 돼. 네. 하지만 뭔가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것들을 수직적으로 엮어서 뭐 인수해서 자회사로 가져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는 트렌드.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거 안 된다라고 리나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리나칸이 이런 수직적 통합도 굉장히 위험하다. 안 된다. 네. 위험하다. 네. 그 논리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수직적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따로 어떻게 태클을 걸지도 않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도 동일한 경쟁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한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경쟁법에서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한국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오지 않았을까?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예. 사실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낫다. 예. 이런 시각학파 중심으로 경제학을 배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고 14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그래서 리나카는 소비자 후생 중심이 아니고 구조랑 과정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으로 좀 구조주의로 회귀를 해야 된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공공주의 그리고 거시적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이란 예. 결국 이런 거대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독과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이 좀 해치는 네. 어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플랫폼의 문제는 뭐냐? 우선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리면 피겨 8번 좀 봐주시면 요구에 조금 뭐 난해한데요? 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의 재판부가 갖고 있는 생각, 시카고 학파의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이 네. 이 PC에서 PP로 가격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 Q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게 원가 이하의 가격 전략을 펼치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E만큼 그리고 E랑 F만큼 사업자는 손실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결국에는 독점 시장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독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C라고 표현했는데 PC에서 PM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난 뒤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B만큼 그 B만큼 사업자가 가져간다. 아하. 그러면 지금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 뭐냐? 이 가격을 올렸을 때 잡겠다. 이때 잡으면 최종 소비자 효익을 낮추는 행위인 거고 가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출혈 경쟁하는 것까지는 놔도 네, 우리 소비자가 효익이 높아지잖아. 걔네가 가격을 낮추니까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옹호를 할 때 지금 한국 소비자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나빠 그게? 카카오가 들어오고 네이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해졌고 가격 경쟁 걔네들 함으로써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면서 뭐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우리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중에 네이버가 쓰러지든 쿠팡이 쓰러지든 뭐 이베이 코리아가 쓰러지든 나중에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려 할 때 그때 규제하면 돼. 이게 시카고 학파의 맞습니다. 이제 좀 명쾌해지네. 우리 이지수님 감사합니다. 이지수님도 이제 이해가 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장표만 봤을 때는 사실 난해한데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피겨 9번을 봐주시면요. 저는 이게 저희 리포트의 킬러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디안 텐트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데. 네.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플랫폼은 가집니다. 다면 시장 혹은 양면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혹은 뭐 안 들어보셔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리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양면 시장이라는 거는 기존의 리테일 사업자는 하나의 시장만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소비자만이 나의 고객. 근데 플랫폼은 셀러도 내 고객, 소비자도 내 고객. 다면 시장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셀러, 뭐 라이더들 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그 뭐 아마존의 그 플라잉 휠 이펙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는 차트들 많이 설명해서 뭐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뭐 셀러가 늘어나면 소비자의 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가 늘어나면 다시 셀러가 늘어나면서 뭐 가격 상품 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의 플랫폼 사업자를 옹호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했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이 양면 시장을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좌측에 사실 지금까지의 재판부는 이 좌측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경쟁자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소비자 효익을 높여나가는 그 시장이 좌측이라고 한다면 양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을 높이는 그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재판부는 이게 경쟁자를 다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자들을 죽임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네. 그게 어떤 사례가 될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비자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을 들어보면 아마존은 소비자들한테는 가격을 낮춰주고 네. 그래서 피겨 10번을 제가 적어놓은 건데 그 밑에 네. 이게 CPI와 DPI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CPI라는 거는 그냥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DPI는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디지털.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거든요. 출혈 경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사실상 디지털만 빼고 보면 낮아지고 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지출하는 거 이게 물가 지수니까. 예. 근데 DPI, 디지털 프라이스 인덱스는 뭐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지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디지털 쪽에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면서 소비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를 이용한다라든가. 예. 가격 비교를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가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 혹은 해석법의 근거가 사라지는. 이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거잖아요.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이제 이커머스, 핀테크들이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을 달리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한하는, 오히려 이제 조금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이런 빅테크들의 역할 안에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런 DPI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이 커지면서 편익이 저걸 합쳐놨기 커지면서 때문에 CPI가 기존처럼 이렇게 뭐 4% 5%에서 노는 게 아니고 많이 가봐야 뭐 2% 3%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프라이스를 감안하지 않았으면 CPI는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뭐 가정.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는 이런데 그러면은 반대쪽 올리는 시장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러면은 입점 판매자들은 이제 아마존이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통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렸을 때 과연 이탈할 수 있을까? 아마존의 FBA 활용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다. 그 수수료가 그걸 표현한 게 피겨 9번 차트인 거죠. 이 아마존 그 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FBA 셀러들한테는 이 가격을 우측 가격만큼 올려가는 거고 소비자들한테는 이 좌측의 가격을 내려가면서 이게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가격을 높인 거는 이거는 이제 셀러들에게.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셀러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마켓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중소상인들. 그렇죠? 네. 우리 박종현님이 20살 넘고 오랜만에 경제학 수업 듣고 갑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제가 뒷부분에 해주실 말씀을 먼저 여쭤보는 것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그 유통 쪽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쿠팡의 갑질이라든지 지마켓 옥션의 갑질이라든지 너무 이제 광고로 줄 세우고 광고라는 건 티 안 내게 하면서 과열 경쟁을 셀러들에게 막 시켜서 광고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베이 코리아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어디선가는 돈을 벌어야 되니 그 부담을 셀러들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그 구조가 지금 요게 나타나는 거였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리나칸이 플랫폼의 문제점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정확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 그 유통 이커머스 쪽을 출입을 해가지고 잘합니다. 지마켓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은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자기네 그 상품이 거의 노출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인터뷰했던 분들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아무튼 계속 진도 나가주십시오. 뭐 그래서 얘기를 그래서 소비자 후생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아무것도 반독점 규제 행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후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소비자 후생은 좋아지고 있다. 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렇죠. 좋은 거죠. 해피하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부분은 피겨 11번입니다.
이게 이제는 플랫폼 하나에 뭐 동일한 내용 뭐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걸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속해 있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비자와 판매자만 있는 그러니까 그 야, 사업자만 있는 복잡하네요, 시장이 지금.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노동자도 들어가 있고 뭐 광고 사업자 뭐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의 효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 최종 소비자의 효익이 아니고 얘네의 효익, 쟤네의 효익, 얘네의 효익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리나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 구조주의를 과거의 구조주의와 다른 게 구분하는 거는 뭐 신구조주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게 기존의 구조주의 플러스 공공주의 모두가 잘 살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 저는 리나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생산자, 경쟁자, 파트너까지도 플랫폼 참가자이니 네. 이들 모두의 효익을 고려해야 최종적인 효익을 진짜 고려한 게 아니냐.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뭐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까 그 아마존 그 뭐 저승사자처럼 예. 이제 느껴진다는 리나칸이 상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 효용 중심. 그러니까 위에 봤듯이 이 피규어 9번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가격만 봐서 최종 소비자 가격만 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우측에 있는 셀러들에서 지금 돈을 벌어가고 있고 예. 뭔가 수익을 분명히 내어가고 있는데 전체 플랫폼의 효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의 재판부는 최종 소비자의 효익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거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소비자 효익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셀러들의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네.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느린 편이어가지고 예. 16페이지 그래서 봐주시면요. 그래서 아마존의 사업 전략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사례도 지금 들어놓고요. 논문 안에. 아마존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아마존의 사업 전략을 살펴보면 아마존의 사업 전략은 약탈 가격 설정하는 거하고 수직적 통합하는 게 얘네들이 사업 전략이다. 네. 그게 반독점 행위를 일으킨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존이 지금까지 성장한 가장 큰 주요된 사업 전략은 약탈 가격을 설정해온 것이고 수직적 통합을 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존 킬러라고 리나칸이 불리우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네. 약탈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피규어 13번만 굉장히 간단한 차트인데 아마존이 NPM 그 네프로핏 마진하고 제가 매출액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NPM은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예. 넷. 순이익률입니다. 넷. 순이익률. 예. 그래서 96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6년 동안 계속 적자를 내가면서 쭉 매출액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순이익률이 뭐 2%, 3%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해가면서 지금까지도 근데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선을 보시면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은 회사가 돈을 못 벌면 주가가 떨어지고 뭐 회사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럼 주가 어떠냐? 피규어 14번 봐주시면요. 뭐 아마존 주가는 뭐 모두가 그렇죠. 많이들 알고 아시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약탈 가격 설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를 해가면서 외형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 배경에는 투자자들도 동의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마존 덕분에 PSR 지표라는 거, 그러니까 어닝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이들 이제 배웠고, 거기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동의를 해준 결과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거죠. 자본시장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 방향대로 계속 가겠다. 네. 더 센 약탈 가격 그러니까 뭐 더 이익을 훼손해 가면서 외형 성장을 해오고 뭐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결과 회사가 굉장히 커졌고 예. 글로벌에서 뭐 거의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쿠팡이 NYSE에 상장을 한 거랑
거의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쿠팡도 사실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계속 뭐 아마존을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으니까. 예. 이지수님이 경제학 듣는 느낌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왜 한숨을 쉬세요? 네. 그래서 네. 17페이지 17페이지요. 예, 그래서 뭐 아, 재밌다.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네. 단순히 약탈 가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네. 얘네들이 수직적 계열은 안 했냐? 수직적 계열을 당연히 한 거죠. 네. PB 상품 굉장히 열심히 팔고 있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도 PB 사업부 따로 독립법인으로 그 분사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PB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더 이상 내가 유통 사업자가 유통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단계인 제조 단계까지 다 하는 해버리겠다. 거니까 이 수직적 계열화가 위아래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바로 대구 남자님이 이제 쿠팡 코멧, 그렇죠. 코멧하고 뭐 탐사 이런 브랜드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이게 브랜드예요, 다? 예, 맞습니다. 아마존 베이직스 뭐 엄청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다 아마존의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합니다. PB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마존 하면 AWS라고 하는 게 있는데 AWS도 사실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거죠. 그 그 클라우드 서비스. 네, 맞습니다. 예, 아마존 웹 서비스. 네, 내가 이커머스에서 뭘 팔려고 하면 서버가 필요하고 그게 클라우드화가 되는 게 AWS인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그 밑에 인프라 땅까지 가가지고 인프라도 내가 하고 제조도 내가 하고 위에 판매도 내가 하는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마존이 지금 엄청나게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시장 점유율 1등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20%인데 네,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마존 웹 아직까지 서비스가 32%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이것만 보셔도 네. AWS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영업이익률 뭐 20%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 네. 나오는 사업부인 거고 네. 이 리테일은 아직도 뭐 적자 날 적자. 때도 있고 인터내셔널도 뭐 흑자 될 때도 있지만 적자 날 때가 더 많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의 최종 소비자 가격만 보는 소비자 효용만 보는 이런 걸로는 반독점 행위를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데 리나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근거를 대가면서 이런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듣고 보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규제해야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소비자만 좋으면 뭐해? 그 안에 생태계가 망가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는 이제 아마존보다 이제 쿠팡이 조금 더 체감이 되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이제 물건을 많이 팔아왔던 셀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고 해서 같이 상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네 PB 브랜드를 내세워서 우리 상품을 저로 밀려나고 PB 상품이 이제 맨 위로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야 우리는 같이 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도태되네? 이렇게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셀러들 입장에서 그렇게 돼서 뭐 제가 그러면 19페이지에 네. 피규어 뭐 23번과 4번만 좀 뭐 이건 다양한 사례이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나이키가 나이키요? D2C 하겠다고 아마존을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리던 브랜드가 나이키였는데 나이키가 우리 아마존에서 이제 안 판다 라고 해서 지금은 D2C를 하고 있거든요. D2C라고 하는 것은 디렉트 투 컨슈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사몰 그러니까 내 자사몰에서? 브랜드몰에 예. 내가 직접 판매하겠다. 중간 판매자 안 끼고 유통사업자 안 끼고 제조업체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했을까? 결국에는 내가 마켓플레이스에 위치를 해 있으면 그 말씀하신 데이터의 소유권이 마켓플레이스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걸 활용을 해서 앞에서 보셨듯이 PB 브랜드가 이렇게 이게 잘 팔리네 라는 데이터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걸 카피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아마존 베이식스고 아마존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PB 브랜드의 다수가 그럴 거다라고 사람들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맞아요.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게 화장지 휴지로 따지면은 이거 뭐 무형광 삼겹 30m짜리 휴지가 제일 잘 팔리네. 오케이 이거 PB 브랜드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용이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예 아마존닷컴에서 나가버렸고 네. 지금 요 차트에도 나타납니다만 D2C 그러니까 자사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게 또 최근에 나이키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예. 근데 이거는 나이키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나 나갈래 안 할래 자사몰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D2C라는 게 브랜드력이 있는 사업자만 나간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너무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 모든 트래픽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그렇죠. 입점을 하면 판매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근데 내가 따로 나와서 판매를 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트래픽이 이리저리 펼쳐져 있는 것을 내 마케팅비를 계속 때려가면서 데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아마존 아니 그 나이키 같은 브랜드 사업자는 우리 브랜드가 있으니까 충성 고객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럼 우리 나와서 장사하자. 찾아올 거다. 찾아올 거다.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정도 브랜드력이 없으면 괜히 나갔다가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해결책을 제시를 아, 해놨어요. 해결책 봐야지. 해결책이 중요한데. 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갑자기 통신사가 나오네? 통신 사업자 같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 사업자는 그냥 기관 사업자가 필수다. 필수 인프라다. 통신이 지금 독점 사업자 위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이 정도 규모를 깔아놔야 에피시언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인프라니까. 때문에 니네 독점 사업자 위치 인정해줄게. 그리고 나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의 통신망 깔듯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통신 사업자들은. 네네네. 그렇게 아마존을 플랫폼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제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공공재로 인식이 돼서 허가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허가 사업자로 분류를 하듯이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하자. 예. 맞습니다. 규제를 하자. 근데 여기 이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게 리나칸이 자기네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규제를 하려 그러면 내가 요율이라는 거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가 적합하다,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떠한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이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플랫폼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네. 얼마를 투자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그 요율을 설정할 것이냐? 그게 불가능하다. 원가 산정 자체가 안 되니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리나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내놓는 게 최종 소비자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전반의 효용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 수직적 계열화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직적 계열화를 시도를 할 때 데이터 관점에서 봐보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접근 방법을 바꾸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논문으로 끝났으면 제가 리포트를 안 썼겠죠. 그럼 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예. 22페이지로 가주시면요. 네. 리나칸의 논문 내용하고 지금의 미국 행정부랑 하원의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TC 위원장이 됐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행정부만 똑같은 게 아니고 하원이 똑같다라는 건 내가 법을 발의하는 기관의 생각도 똑같고 뭐 정부의 기관 생각도 똑같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피겨 31번과 같이 이 세 명을 주요 인사로 거론을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데요. 리나칸 포함되어 있고 티모, 조나탄 칸터 다 반독점 관련된 전문 인사라고 합니다. 특히 리나칸 행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입을 한 인사들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 좀 잘못 써놨는데 FTC 위원장이 바뀌었네. 예. 네네. 리나칸이 FTC 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지금 반독점 국장이 조나탄 칸터입니다. 네. 그래서 23페이지 봐주시면요. 이러한 인사를 영입을 하고 바이든 정부가 그 다음에 바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미국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7월 7일 날 21년 7월 7일 날 최근에 내놨었는데 이거를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로버트 보크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트 보크가 판사도 했었거든요. 네. 로버트 보크 판사가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소비자 후생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경쟁법 철학이다. 리나칸이 지적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고 소비자 40 효용만 따지면 안 된다. 네, 40년 전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대형 기업의 자율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경쟁법을 맡겨놨는데 이 해석이 실패했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예전에 그 대선 경쟁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빅테크 규제하겠다라는 거 이제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었으니까 어떤 스터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반영이 돼 있었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는 이게 또 빅테크가 캘리포니아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자신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어떻게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그런 입장은 표명을 안 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강력한 조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이제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소비자 후생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의 편익 모두의 그러니까 특히 얘네들이 그 중산층을 강조를 했는데 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리나칸이 얘기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25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그 권고 사항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달에 뭐 보고서 내용 한 200페이지짜리 조사 보고서가 반독점 소위, 그러니까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산하에 있는 반독점 소위에서 네. 이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뭐 빅테크 뭐 총수들 다 법원에 한 번씩 히어링 그 청문회 불려가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랑 맞물려 있는 리포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포트 조사 결과 권고 사항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권고 사항으로만 미화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에 26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리고 그 반독점 소위가 단순히 데모크랙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공화당 위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의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독점 소위에서 나온 권고 사항인 거고 그럼 이거를 초당적인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하원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독점 규제 패키지 법안이 2021년 6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고 계시는 피겨 38번 네. 5개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 마지막 이 기업 인수합병 신청 비용 현대화 법률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한 그 돈 마련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크게 4가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할 때 지금은 입증 책임이 피고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FTC랑 페이스북이랑 반독점 소송에서 최근 결과가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반독점 규제 이제 끝났다. FTC가 졌으니까 페이스북이 이겼으니까 반독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판결문을 봐보면 FTC가 입증을 하지 못했다. 입증 책임이 페이스북한테 있는데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러면은 이 수직적 계열화를 했을 때 어떠한 악영향을 경쟁자들한테 미칠지 FTC가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갖고 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양면 시장 정도가 아니고 다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해 사업자가 있는데 그거를 증거를 갖고 오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피고한테 그러니까 페이스북한테 넘기는 거죠. 원래는 그걸 이제 규제하려면 규제 당국이 이 독과점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네. 사업자들이 그럼 독과점 피해가 없다는 걸 사업자들이 그런 입증해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럼 FTC가 증명을 못했는데 과연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네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C 위원장이 바뀌고 나가지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다시 냈죠. 패소를 했는데 1심 FTC가 페이스북 우리 다시 소송 제기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소송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송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을 바꿔서 다시 소송이 가능해요?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지금 하원에서 발의가 된 법안이고 지금 말법이 축조 심사가 끝났고 이제 회의로 넘어가서 뭐 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이게 패스되고 난다면 이제부터 수직적 합병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럼 빅테크들이 조금 피곤해지겠네요.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좋은 예. 어. 근데 여기서 조금 뭐 피겨 40번 봐 이게 축조 심사 결과인데요. 가부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축조 심사라는 게 이게 말이 어떠한 어려운데? 법안이 나왔을 때 이 법안이 축조가 잘 돼 있냐 막법 심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뭐 심사에 우리가 그 발의를 해도 되는 법안인가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이 프로세스가 41번 피규어와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안의 이제 타당성, 네, 타당성 이런 검토를 하는 그게 필요한데 이게 뭐 가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가부가 타이트하다는 거죠.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 반독점 소위 리포트가 나왔는데 법안 발의를 6월 달에 했으니까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요 5개 법안에 대한 그런 좀 생각들의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방향성 설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제 빅테크들에게는 그래서 30페이지가 뭐 제 소결론인데 이건 글만 써놓은 거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50년간 이어져온 소비자 위생 중심의 경쟁법 판단 기준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 역할을 앞에서 말씀드린 리나 칸의 논문이 해줬고 리나 칸의 논문을 미국 하원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미국 하원도 보고 행정부도 보고 있는데 이거 막을 도리가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기사 최근에 봤는데 미국의 재판부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는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시간이 걸릴 네. 뿐.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릴 뿐 방향성 설정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뭐 이게 소송을 그래서 단편적으로 소송이 이겼다 졌다를 해서 이거 해소됐으니까 주가 슈팅하자 이러는 접근이 위험하다. 아하. 우리가 그래서 학문적으로 들여다 봤더니 이거는 뭐 빼박이더라 소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약을 하면 대형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40년 동안의 경쟁법 해석은 실패했다. 그래서 구조, 공동체, 거시적 효과 중심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서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맞습니다. 빅테크들은 더 자기네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약간 조금 또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테니까. 네, 저는 이거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이 패스가 진짜 되냐 안 되냐 또 봐야 되고. 네, 계속 그러니까 이슈가 절대 뭐 패소했다고 해서 끝난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TC가 그러니까 미국의 공정위가 일시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과 한 소송에서 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이슈가 아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규제하려 들 것이다. 그러네요. 근데 또 이제 빅테크들은 또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긴 만들 테고 어떻게 해서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수익성을 내려고 하기는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이런 법 규제 강화와 다르게 또 계속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뭐 기본적인 이제 뭐 돈 버는 구조를 이해를 했다라는 게 이 논문을 보면 법리학자들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들이 왜 지금 저렇게 무료로 자기네 서비스들을 이용하도록 하는지를 이제 다 알고 있으니 국내에도 조금 시사점이 있을 텐데 그걸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국내에는 제 공식 커버리지는 아니어서 담당 영역이 좀 정해져 있어. 그거는 이제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아니라 김진구 연구원님 담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끗 차이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서 그냥 요약만 말씀드리면은 KTB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비교를 하자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규제로서 조금은 자유로운 네이버를 공식적으로는 KTB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1시간이 훅 갔네요. 네. 원래 이 반독점 규제 요거는 한 30분만 하고 다른 거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듣는다는 건 조금 이제 욕심이고 스터디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세미나들을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많은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가실 건가요? 시간 뒤에 어떻게 되세요?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일정이 있으세요? 딴 거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또 좋은 이런 인덱스 리포트라든지 네. 내실 때 한 번 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시기 전에 요 6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봤는데 네. 사실 이거 텍스트로 보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김진우 연구원이 오시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도 보고 또 듣기도 해야 되고 혹시 요 자료 예. 저희 자료실에 올려서 구독자분들 같이 좀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네, 전 검사를 좀 받아야 될 네. 것 같아요. 아마 될 겁니다. 오늘 6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커머스랑 유통 쪽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리포트 나올 때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KTB 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이제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퇴근 시간 또 이제 추워지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